네, 현대비평론 이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가 있는 사람들은 교재의 1부 1장이 바로 첫 번째 테마, 우리가 공부하려는 첫 번째 테마 시학과 수사학인데 15쪽에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테마입니다. 교재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이번 학기에 현대비평론의 5가지 테마를 공부하게 되는데요. 6가지군요. 중간고사까지 3개의 테마. 그죠? 하나의 테마를 2주 동안 공부해 나갑니다. 중간고사 이후에 또 3개의 테마. 그래서 총 6개의 테마를 공부하게 되는데, 우리 교재가 있는 사람들은 이 교재의 전체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8쪽 한번 보세요. 교재가 있는 사람은요. 이 교재의 제목이 문학과 수사학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이제 1부 시학과 수사학, 크게 3부로 되어 있습니다. 2부로 되어 있습니다. 2부는 문학 비평과 수사학입니다. 자, 이제 1부와 2부는 어떤 차이가 있나 하면요. 1부는 시학과 수사학이라는 큰 제목 하에 1장이 시학과 수사학, 2장이 구조시학과 수사학, 3장이 정신분석 비평과 수사학, 4장이 분열 분석 비평과 수사학, 5장이 정신분석 비평과 분열 분석 비평, 6장이 현대문학 비평과 논정의 수사학입니다. 자, 1부는 문학 이론과 수사학을 접목시키는 큰 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과 수사학이 거의 동등한 값을 가지고 2개의 학문 분야가 혹은 지식 체계가 접목되는 식으로 이 1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문학과 수사학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수사학이 상당히 큰 지금 기본 설정, 기본 비중을 두고 있는데요. 이 1부는 이 책 전체에서 좀 더 이론적인, 원론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학 이론과 수사학이라는 두 지식 체계를 아주 원론적으로 접근해서 여러 가지 테마들을 공부합니다. 시학과 수사학이라는 첫 번째가 가장 원론적인 것이고요. 1부 1장에 지금 우리가 첫 번째 공부하려는 이 단원이 제목이 시학과 수사학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1부 전체 제목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1부에서 1장 시학과 수사학이 이 1부 전체의 또 뭡니까? 압축 혹은 요약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원론입니다. 원론. 그 1부 1장 시학과 수사학의 1절, 2절, 3절, 4절, 5절에 이제 1절은 머릿말이고 5절은 매점말이니까 2절, 3절, 4절이 각각 2절이 구조시학이고 3절이 정신분석 및 분열 분석적 시학이고 4절이 신수사학적 시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1부 1장 시학과 수사학은 이 1부 전체의 원론입니다. 1부 1장의 2절 구조시학이라고 하는 이 파트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연구한 것이 2장에 나오는 구조시학과 수사학이고 3절의 정신분석 및 분열 분석적 시학을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연구한 것이 3장 정신분석적 비평과 수사학과 4장 분열 분석적 비평과 수사학이고, 그리고 5장은 이 정신분석 비평과 분열 분석 비평을 다시 또 비교한 것이고, 그죠? 6장, 1부 6장 현대문학 비평과 논정의 수사학은 바로 1부 1장 이 4절에 있는 신수사학적 시학을 확대한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책 전체의 뭡니까? 는 1부와 2부로 나누어지는데 1부는 원론이고 2부는 강론입니다. 그리고 1부 1장 시학과 수사학은
일부 전체의 또 원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 전체를 압축해 놓은 것이 지금 우리가 첫 번째 공부하는 단원 시학과 수사학입니다. 그러면 제목이 왜 이 교재 제목은 책의 제목은 문학과 수사학이고 일부 1장의 제목은 시학과 수사학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이 시학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그 시학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대 학문 분야에서 시학, 소설, 시의 이론, 소설 이론 할 때 그 시학이 아닙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문학 이론 전체를 시학이라고 불렀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때는 문학이 다 시였습니다. 시가 바로 문학 전체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학이라는 이 개념은 아주 전통적인 개념으로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이라는 책을 썼을 때 그것이 바로 시를 연구한 학문, 요즘으로 따지면 세부 장르로서의 현대시가 아니고 문학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일부의 제목인 시학과 수사학, 일부 1장의 제목인 시학과 수사학은 문학과 수사학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이라는 용어를 쓰고 시학이라는 책까지 썼는데 그것은 문학 전체의 이론이었다는 것이고 그때 문학은 주로 비극 작품, 그죠? 그것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시, 소설, 시곡 비평할 때 그 시가 아닙니다. 이때 시학은 문학 이론이라는 뜻입니다. 시학, 시에 대한, 문학에 대한 학문이니까 문학 이론, 요즘으로 따지면 문학 이론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일반 문학 이론입니다. 자, 그러니까 시학과 수사학이라는 이 첫 번째 단원의 제목은 문학 일반 이론과 수사학 일반 이론을 서로 비교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고요. 이 책 전체의 내용이 압축되어 있는 뭡니까? 엑기스, 농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첫 번째 단원이 이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앞으로 이번 한 학기 동안 공부하려는 내용의 축소판입니다. 자, 이것을 알고 이제 내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부제목이 수사학적 시학을 위하여이니까 수사학이라는 학문 분야와 문학이라고 하는 학문 분야를 접목시켜 보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진 이 논문입니다. 시학과 수사학이요. 자, 머리말 봅시다. 자, 우리가 문학 비평을 이 과목의 제목이 현대 비평론이니까 일단 문학 비평을 전제하고 자, 왜 수사학이라는 학문을 이 문학 연구에 혹은 문학 비평에 접목시키려고 하는가? 여기에 우리의 현재 관심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 과연 수사학이라는 학문은 어떤 학문인가? 그리고 수사학은 뭘 공부하는 학문인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머릿말에서는 수사학의 기본 개념을 먼저 설명합니다. 전통 수사학은 이렇게 했죠. 자, 이 개념도 이해가 필요합니다. 시대 구분입니다. 수사학도 문학도 모든 학문은 시대별로 전개되고 발전되어 왔고 그래서 뭐 우리가 문해사조에서도 시대별로 그죠? 문학과 예술이 뭡니까? 크게 발전하던 때가 있고 또 그게 사그라드는 때가 있고 쇠퇴하는 때가 있고 사라지는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사학이라는 학문도 어떤 역사적 발전 단계가 있습니다. 문학도 마찬가지고 모든 학문이 그렇죠. 그럼 전통 수사학이라는 요 말 속에는 이 수사학의 시대 구분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전통이란 말을 썼다는 것은 다른 말로는 고대라는 뜻입니다. 고대라고 하는 시대 구분은 힐랍 시대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고대라는 용어를 쓰면 서구 학문 체계에서 고대는 힐랍 시대의 학문을 얘기합니다. 학문과 예술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와 로마 시대입니다.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 인간의 학문과 예술이 꽃피었기 때문에 그 시대를 우리가 고대라고 부르면서 전통이란 말까지 거기다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 수사학이란 말이나 고대 수사학이란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럼 역사 수사학이라는 학문에서 시기 구분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고대 수사학, 그 다음에 중세 수사학, 그 다음에 고전 수사학으로 옵니다.
왜 고전이란 말을 쓸까요? 고전이란 용어를 쓸 때는 그건 고대 수사학이 아닙니다. 고전은 르네상스 이후에 고대 수사학을 다시 본받으려고 하는, 그거는 수사학만 그런 것이 아니라 문해사죠. 문학과 예술에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르네상스라는 것이 문해 부흥이잖아요. 고대에 발달했던 그 문학과 예술을 다시 부흥시키는 게 르네상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고전이라는 용어를 써요. 왜? 고전이라는 용어 속에는 고대의 학문과 예술을 본받는다는 뜻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기 구분을 다시 하면 고대 수사학, 중세 수사학, 고전 수사학, 그 다음에 근대 수사학, 현대 수사학, 이렇게 시기 구분이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현대에 속해 있으니까 현대 수사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텐데, 아무튼 지금 기본 개념을 공부하기 위해서 지금 전통 수사학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전통 수사학은 주어진 주제에서 설득력을 발휘하는 작업입니다. 자, 수사학은 인간이 말과 글로, 자, 인간이 언어 행위를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말로 하는 수가 있고 글로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수사학은 인간의 언어 행위 모든 것에 대한 학문이니까 말로 하거나 글로 하는 이 인간의 언어 행위에서 어떻게 상대방 듣는 사람을 설득하느냐. 그죠? 이게 인간이 언어 행위를 할 때 중요하잖아요. 개인적인 만남에서도 중요하고, 그죠? 사회적인 만남에서도 중요하고, 기업을 경영하는, 그죠? 비즈니스 차원에서도 중요하고, 국가를 경영하는 정치인의 차원에서도 설득이 중요하죠. 상대방을 설득해 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수사학이라는 학문의 일종의 실용적인 학문인데, 말 잘하는 기술, 잘 말하는 기술 같은 말인데 말을 잘한다, 이런 뜻도 들어있습니다. 수사학이라는 말에. 그래서 사실은 좋은 뜻과 나쁜 뜻이 같이 들어있어요. 수사학은.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만 번지르하게 잘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 수사가 능하다, 수사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때는 약간 뭐예요?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왜? 진심은 없고 말을 번지르하게 잘한다는 뜻으로 수사가 능하다는 뜻을 쓸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이 두 번째 뜻입니다. 근데 이것은 좀 긍정적인 의미죠. 그러니까 수사학이라는 학문은 아주 오래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가 공존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자, 전통 수사학에서 수사학의 분야로 착상, 배열, 표현, 암기, 발표, 이렇게 5가지 분야가 있다라고 이건 오래전부터 그렇게 알려져 왔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것은 분야이기도 하고 순서적인 차례이기도 합니다. 뭘 생각하면 이 수사학의 이 학문 분야 5가지 분야가 실감나게 이해가 되나 하면요. 요즘은 상당히 사라졌지만 예전에는 우리 학교 교육에서 학생들을 교육하는 이 중고등학교 혹은 초등학교부터 웅변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교육에서 중요한 영역을 차지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웅변 대회가 있었어요. 스피치 대회죠. 예를 들면 스피치 대회입니다. 그 웅변을 하려면 그 웅변을 하는 사람이 어떤 준비 과정이 필요한가 하면요. 이게 다 필요합니다. 우선 어떤 주제에 대해서 내가 웅변할 아이디어, 그죠? 생각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것은 자기 스스로 찾아내는 생각일 수도 있지만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물어보거나 책을 통해서 혹은 요즘으로 따지면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정보를 많이 얻어야 됩니다. 그죠? 내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연설이기도 하고 웅변이기도 합니다. 연설을 잘 하려면 그런 준비가 필요하죠. 요즘으로 따지면 정보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게 착상입니다. 아이디어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웅변 혹은 연설을 하려면 어떻게 배열을 해야 됩니다. 즉, 이 배열의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죠. 대표적인 방법이 서론, 본론, 결론이고 3단 구성, 기성정결, 4단 구성, 또 소설도 어떤 구성이 있잖아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 5단 구성을 쓰는데 꼭 소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죠. 독창적인 배열 방법이 있겠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 그러니까 유형화된 배열 방법이 있습니다. 역사책을 기술할 때도 편년체, 통사체 여러 가지 기술 방법이 있죠. 이게 우리가 논문을 쓸 때, 평론을 쓸 때, 그죠? 다 이 순서가 있습니다. 그걸 내가 정보를 모아가지고 잘 효과적으로, 그죠? 내가 결론을 그러니까 주장하려는 바를 맨 앞에 먼저 제시할 수도 있고 맨 뒤에 제시할 수도 있고, 그죠? 효과적인 방법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배열입니다. 다음에 표현. 표현은 단순히 말하면 글을 쓰는 것입니다. 원고 작성입니다. 이게 1단계, 2단계에서 거치면은 이게 원고 작성을 해야 돼. 하지 않으면 이걸 다 외워야 되는데 사실은 원고 작성을 하고 외워야 되겠죠. 웅변을 하려면요. 스피치 대회 나가서, 그죠? 잘 하려면 표현을 해야 됩니다. 즉, 문장력이 필요합니다, 이때. 이때 문장을 잘 쓰는 사람도 있고 잘 못 쓰는 사람도 있겠죠. 그 능력의 차이에 따라서. 그러니까 수사학은 이 능력, 착상의 능력, 배열의 능력뿐만 아니라 표현 능력이 또 중요하죠. 문장력이 필요합니다. 그걸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능력 차이가 여기서 갈리겠죠. 우리가 논문도 잘 쓰는 사람이 있고 못 쓰는 사람이 있고 평론도 잘 쓰는 사람이 못 쓰는 사람이 있고 착상의 능력과 배열의 능력뿐만 아니라 표현의 능력도 상당히 좌우하겠죠. 당연한 것입니다. 수사학은 이것을 다 학문적으로 어떻게 잘할 수 있느냐. 이걸 이제 연구하는 학문이겠죠. 긍정적인 의미든 부정적인 의미든, 그죠? 사기를 치려고 해도 남을 잘 이건 말이 좀 이상한데요. 네, 이런 얘기를 녹화까지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죠? 잘 말하려면은 이런 능력이 필요하죠. 그 다음 단계가 암기입니다. 옹변하거나 연설할 때 이 원고 보고 읽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걸 잘 습득해야 되겠죠. 자, 이때 이 대본을 잘 습득해서 암기해서 연기를 하는, 그죠? 영화 배우나 탤런트도 여기에 속합니다. 무대 위에서 연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이게 필요합니다. 암기가 필요합니다. 웅변하는 사람도 암기가 필요하지만 영화 배우도 암기, 탤런트도, 그죠? 이게 필요하죠. 발표. 이거는 실제 연설이나 웅변을 하는 그 현장에서 이 목소리의 톤도 중요하지만 눈빛과 시선 처리와 표정도 중요하고 액션도 중요합니다. 이게 다 종합된 학문이 수사학입니다. 간단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착상, 배열, 표현, 암기, 발표라고 내가 명칭을 그렇게 붙인 것도 일종의 뭐예요? 이전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은 수사학 책들을 보면요. 저 책, 교재가 있는 사람 지금 한번 보세요. 여기도 있군요. 보세요. 지금 내가 번역을 새롭게 한 것인데 보세요. 착상을 예전에는 논거 발견술이라고 그랬어요. 사실 이게 더 정확하죠. 논거를 발견하려면 도서관 가서 책을 찾을 수도 있고 요즘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할 수도 있고 여러 사람들한테 조언을 구할 수도 있고, 그죠? 물론 독창적인 자기 생각을 찾아낼 수도 있겠죠. 이게 논거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하죠. 그래서 수사학 책에 이렇게 다 지금까지 나와 있어요. 그 다음 논거 배열술이고, 그 다음에 표현술이고, 기억술이고, 연기술이에요. 자, 술자가 붙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테크닉이란 뜻이, 기술이란 뜻이 이미 들어있는 겁니다. 그 속에는. 수사학은 테크닉을 공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왜 이걸 이렇게 안 쓰고 착상, 배열, 표현, 암기, 발표라고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술자가 들어가는 것이 약간 한쪽으로만, 즉 기술이라는 뜻, 즉 부정적인 뜻, 테크닉이라는 뜻으로만 수사학을 오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번역을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뭘까요? 이미 힌트가 들어 있습니다. 두자로 내가 번역을 했기 때문에 착상, 배열, 표현, 암기, 발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뭐에 더 유리할까요? 암기하는 데 유리합니다.
이게 암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착상, 배열, 표현, 암기, 발표라고 번역한 것에도 암기술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것도 수사학입니다. 수사학의 테크닉입니다. 그게 암기술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렇게 두 자씩 한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착상, 배열, 표현, 암기, 발표라고 번역을 했다. 이렇게 번역하신 분이 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양태종 교수가 수사학 이야기라는 책을 2000년에 동아대 출판부에서 냈는데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사학은 아주 전통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많은 참고 도서가 나와 있을 텐데요. 내가 이제 그걸 좀 요약해서 압축해서 지금 이렇게 제시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빨리 나가 보겠습니다. 이 5분야는 연설이나 웅변이 행해지기까지 과정이죠. 그래서 사실은 5분야이지만 이것은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 순서대로 웅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수사학의 5분야이기도 하고 과정이기도 합니다. 하나의 웅변이 행해질 때까지의 순서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착상은 이렇고 배열은 이렇고 그 다음에 표현은 이렇습니다. 그 중에 문학과 접목되는 가장 핵심적인 분야는 뭘까요? 표현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표현. 글을 써야 되니까, 원고를 쓴다는 뜻이니까 문장력이 필요하죠. 이때 문학과 수사학이 딱 뭡니까? 매치가, 접목이 되는 가장 핵심적인 분야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문학이라는 학문에서도 이 수사학적인 이 학문 분야가 상당히 뭡니까? 접목되어 왔죠. 그래서 뭐 비유법이라든지, 그죠? 뭐 언유, 환유, 뭐 대유, 뭐 이런 여러 가지 수사법들이 문학 연구, 문학 공부에도 상당히 연동되어 있었죠.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표현이라는 부분에 표현. 그래서 이걸 문체론이라고도 합니다. 문장 표현, 그죠? 어느 옷을 입히는 것이니까요. 다음에 암기, 발표입니다. 자, 그런데 수사학은 요즘으로 따지면 통섭 혹은 통합 학문인데 기초 공통 학문이죠. 옛날부터. 그래서 서양에서 고대, 중세, 근대 이르기까지 3대 학문, 5대 학문에 이 수사학이 꼭 들어갔어요. 중세 때도 수사학이라는 학문을 상당히 기초 공통 학문, 즉 교양 학문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논리학, 신학, 그 다음에 수사학 이 정도로 3대 학문 혹은 5대 학문에 이게 다 들어가 있었죠.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우리 인간들에게는 개인적인 활동이든 사회생활이든 이 언어 행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래서 수사학이 상당히 기초 공통 학문 혹은 교양 학문으로 자리 잡았다. 그 중에서 지금 가장 기본 개념 착상, 배열, 표현, 암기, 발표에 대해서 지금 공부한 것이고요. 그 다음 보세요. 그래서 수사학이 여러 학문의 종합학문이다. 즉 내용이나 방법을 포함한다는 것이 바로 지금 이 내용에서도 드러납니다. 착상은 논리학의 영역과 연결됩니다. 착상을 잘 하려면요. 이 논리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잘하죠. 그래서 이 뭡니까? 연설이나 웅변을 하는 것, 인간이 언어 행위를 한다는 것에는 여러 가지 능력이 다 종합적으로 필요합니다. 첫 번째 논리학, 착상 분야에서는 논리학, 배열 분야에서는 역사서술. 자, 아까 내가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논리적인 배열을 할 때 대표적으로 역사 기술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통사체, 편연체, 뭐 온갖 방법들이 다 사용돼요. 그러니까 역사 기술과 관련됩니다. 무엇이? 배열이요. 그 다음에 표현은 역시 문학과 관련되죠. 그 다음에 암기와 발표는 희곡.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영화 배우나 탤런트가 바로 이 암기와 발표에 능해야 되잖아. 대본을 외우고 그 다음에 무대 위에서 이 표정과 연기, 액션과 모든 것이 종합돼서 딕션이 이루어져야 되죠. 딕션만 갖고 안 되잖아요. 그죠? 희곡, 즉 무대 위에서 연극 배우나 영화 배우들이 탤런트들이 하는 거 보세요. 딕션만 잘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러 학문들이 이 종합된 것이 수사학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이 종합학문으로 가능성을 이미
태생적으로 수사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그걸 종합학문이라는 걸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이 5 분야 중에서 문학과 만나는 곳은 바로 역시 표현 분야죠. 세 번째 표현.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문학에서 그동안 많이 수사학과 접목해서 많이 연구되어 왔죠. 그죠? 새로운 게 아닙니다. 그동안 많이 했어요. 그 중에 표현이 문체론과 시학,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학 이론입니다. 문학 연구란 뜻입니다. 시학. 수사학이 문학 비평의 첫 번째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표현의 핵심 개념이 바로 2가지인데 문체와 문체입니다. 자, 이제 중요 개념을 중심으로 우리 학생들, 수강생들이 공부를 하면 되겠어요. 자, 문체와 문체입니다. 이거 내가 한자로도 적어 놓았고 영어로도 해놨죠. 자, 이 문체는 몸체자를 씁니다. 글의 몸이란 뜻이고, 이 체자는 문의 혹은 색채란 뜻입니다. 자, 이것은 조금 더 큰 개념이고, 이건 작은 개념이죠. 사람을 우리가 외모로 볼 때도 전체 몸에 체형이 있고, 그 다음에 피부색이나 뭡니까? 머리의 스타일이 있고, 이런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한자로 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몸이 있고, 그래도 무늬가 있다는 거죠. 색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글에 몸이 있다. 그게 스타일입니다. 이게 더 큰 개념이고, 그 다음에 하위 개념으로 문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체의 유형과 문체의 유형이 다양하게 있겠죠. 그래서 수사학에서 특히 이 표현 분야에서 문학과 접목해서 이 문체와 문체에 대한 상당히 많은 연구가 지금까지 오래전부터, 그죠? 진행되어 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문체의 종류가 그동안 어떻게 이제 정리되어 왔나 하면요. 단순체, 보통체, 순고체. 자, 요거 문체입니다. 스타일을 그동안 제 수사학자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고대에도 수사학자들이 많았고, 중세에도 많았고, 르네상스 시대 이후에도, 근대 이후에도 많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들마다 또 이렇게 분류를 다 나름대로 다르게 했겠지만 가장 보편적인 거 얘기하는 겁니다. 공통분모로 문체의 종류는 단순체, 보통체, 순고체. 그 다음에 문체의 원칙은 정확성, 명확성, 적절성, 장식성. 그동안 가장 보편적으로 이런 이 설명들을 해왔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어떤 문체를 써야 된다고요? 정확해야 되고, 명확해야 되고, 적절해야 되고, 그죠? 시간과 장소에 적절해야 되겠죠? 내가 웅변을 하는데, 그죠? 유권자들 앞에서 정치인이, 예를 들면 대통령 후보자가 연설을 해요. 정치 연설을 합니다. 그래서 유권자의 표를 받아야 돼. 선거를 앞두고. 거기에 이것들이 다 적용돼야 되겠죠. 정확하고 명확하고 자기의 정책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그죠? 연설을 통해서 유권자들에게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표를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적절하게 표현해야 되죠. 지금 내가 정치 연설을 한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적절하게 표현해야지. 그 원고도 작성할 때부터. 정치인들이 직접 원고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참모들이 많이 작성하잖아요. 그 참모가 지금 우리 대장이 지금 누구를 상대로 지금 정치 연설을 한다는 걸 염두에 두고 적절하게 표현을 해야지, 그죠? 전혀 다른 어떤 대상에게, 그죠? 연설하는 것처럼 원고를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리겠죠. 그죠? 왜냐하면 그 연설은 실패할 테니까. 그거 다 이제 너무나 당연한 얘기들입니다. 그러면 이 원칙들 말고 하나가 더 있는데 장식성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4개의 이 문체 원칙 중에서 하나가 조금 예외적이에요. 어떤 게 예외적입니까? 금방 이해가 되죠? 다른 거는 다 서로 상통하는데 하나가 조금 뭡니까? 예외적이에요. 그게 장식성입니다. 이 장식성은 보통 문학이나 예술에서의 표현은 반드시 정확성, 명확성, 적절성이라는 이 문체 원칙과는 조금 벗어나는, 즉 이탈하는, 그죠? 그런 문체로 시를 쓰거나
소설을 쓰거나 평론을 쓰는 게 더 효과적일 때가 있죠. 그러니까 이 장식성이 상당히 예외적인 어떤 문체 원칙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게 전통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어 왔던 문체 원칙입니다. 장식성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죠? 어떤 사람은 장식성이 있는 글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종류의, 그죠? 어떤 종류의 글이냐, 혹은 말이냐에 따라서 이 장식성이 유용할 때도 있고, 뭡니까? 장식성이 불필요할 때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많은 논란이 되어온, 논쟁이 되어온 원칙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수사학에서 문체의 종류로 단순체, 보통체, 순구체, 그리고 문체 원칙으로 정확성, 명확성, 적절성, 장식성 이렇게 그동안 많이 얘기되어 왔는데요. 특히 이 장식성의 경우는 기능적 관점과 미학적 관점에서 특히 미학적 관점으로는 유용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될 수 있죠. 그래서 이 특히 장식성이 논란이 많이 되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체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 비유법 하는 것이 바로 이 문체에 해당됩니다. 다양한 비유법들이 있잖아요. 언유, 환유, 제유, 뭐 대유, 어임법, 뭐 등등의 비유법들, 이것이 이제 여기에 속하는 카테고리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문체도 다양한 이제 유형들로 이렇게 분류되는데, 이 수사학에서 특히 이 문체론에서는 다양한 그 세부적인 분류법, 이게 학문의 속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이제 책들을, 수사학 책들을 이렇게 참고로 읽어보면 어떤 하위 범주들, 상위 범주와 하위 범주들을 어떻게 카테고리 범주화해서 다양한 사례들을 들고 있는 이런 특히 비유법에서 그런 유형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수사학 자체를 이번 학기에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 전체적인 기본 개념을 지금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게 바로 이 비유법 문체, 의미상의 문체를 전이라 그럽니다. 이 뜻을 전환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 한자 자체가. 그래서 고유한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를 취하게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범주로 따지면 문체가 가장 큰 범주고, 그 다음에 이 문체 안에 문체가 있고, 그 안에 전이가 있다. 이렇게 포함 관계를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기본 개념인데, 수사학에서 특히 세 번째 분야, 착상, 배열, 표현이잖아요. 이 표현의 세 번째 분야를 우리가 수사학에서 공부를 더 이제 해 나갈 때 만나는 가장 기본 개념이 바로 이 문체전입니다. 그 다음에 뭐 킨틸리아누스 등등의 수사학자들이 뭐 많은 이 범주들, 문체의 범주들을 많이 그동안 주장해 왔겠죠. 첨가, 삭제, 교환, 대체, 이러한 언어 조작에 의해서 이 범주가, 문체의 범주가 설정된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일종의 범주의 원칙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첨가되는 것은 널림체고, 우리말로 이걸 이제 용어를 우리말로 한번 써본 것입니다. 삭제되는 것은 줄임체겠죠. 그죠? 우리가 말을 구사할 때, 말이나 글을 구사할 때, 그죠? 비유법을 사용하거나 이 문체를 구사할 때 더 늘려서 쓰는 경우가 있고, 압축해서 쓰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겁니다. 옮김체. 이거는 교환해서 쓰는 거, 다른 말로 바꾸어서 표현하는 거. 대체는 가름체. 뭐 이런 것이 있고요. 대표적인 이 비유법들이 이제 여기 소개되고 있죠. 자, 이제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이제 세부적인 어떤 문체의 유형이라기보다는 그런 건 조금 어찌 보면 기계적이고 독창성보다는 이 범주를, 즉 원칙과 규정에 따라서 이제 비유를 구사한다는 그런 어떤 그런 학습의 차원이죠. 우리가 공부하려는 내용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프랑스의 수사학자 제라르 주네트라는 사람이 이 수사학의 역사적 변화를 큰 틀에서 이렇게 꿰뚫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딱 하나의 말로 설명했어요. 아까 첫 시간에 앞에서 뭐라고 내가 수사학의 역사를 시기 구분했습니까? 고대 수사학, 중세 수사학, 고전 수사학, 근대 수사학. 그죠? 근대 수사학은 다시 현대 수사학으로 또 세분될 수 있겠지만 이 시기 구분을 했는데 이 제라르 주네트라는 프랑스 수사학자가 이 수사학이라는 학문의 역사적 변화 과정을 하나의 개념으로 꿰뚫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뭐라고 했겠어요? 줄어드는 수사학이라고 했다는 거죠. 간단합니다. 뭘까요? 원래 전통 수사학은, 다른 말로 고대 수사학은 그 5분야가 다 종합된 학문이었어요. 그게 단계이기도 하고 분야이기도 하죠. 뭐예요? 착상, 배열, 표현, 암기, 발표. 그런데 이게 중세 수사학과 르네상스 수사학, 즉 고전 수사학을 거치고 현대 수사학으로 전개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간단히 핵심만 얘기하면 세 번째 단계 표현 분야로 줄어드는 겁니다. 5분야였는데 한 분야로 그냥 압축되었다는 겁니다. 이 학문의 범주가 그렇게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착상, 배열, 그 다음에 암기, 발표까지 다 수사학의 영역이었는데 이제 수사학 분야가 세 번째 표현 분야로만 연구를 하고 학자들도 사람들이 다 수사학은 그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 온 거죠. 그동안에. 수사학의 역사적 학문적 변화 과정이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한 단어로 꿰뚫어서 줄어드는 수사학이다. 이렇게 주네트가 말했습니다. 그 뜻은 이런 것입니다. 고대 수사학의 여러 범주가 현대에 와서 비로소 줄어든 건 아니에요. 중세, 르네상스, 근대를 거치면서 계속 줄어들어 온 거죠. 언유와 특히 대표적으로 언유와 환유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언유를 중심으로 게다가 환유까지도 이제 언유가 대표 주자가 된 거죠. 주류가 된 거죠. 자, 이게 이번 학기 내내 우리가 공부하는 이 현대 수사학의 언유와 환유가 계속 앞으로 나올 거예요. 언유와 환유가 어디서 나오냐 하면요. 미리 이제 앞으로 공부할 걸 설명하면 야콥슨이라는 사람이 러시아 형식주의, 현대 문학 이론에서 러시아 형식주의를 프랑스 구조주의로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러시아 학자 야콥슨이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건 소시르의 현대 구조주의 언어학을 상당히 영향을 받았어요. 그 야콥슨이 언유와 환유로 인간의 언어 원칙을 설명을 하고 심지어는 그걸 가지고 문학 예술을 다 2가지 유형으로 설명하고 인간이 세계를 사고하는 사고 방식까지 언유의 방식과 환유의 방식 2가지로 다 범주화해요. 야콥슨이. 그게 이제 소시르의 구조주의 언어학에 영향을 받은 것이기도 하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의 제자인 락강 같은 사람이 프로이트의 무의식 이론, 꿈 이론을 대표적인 꿈 이론이 압축과 전인데 꿈이 만들어지는 이 과정에서 어떤 규칙이 있는가를 연구한 것이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이라는 유명한 책이잖아요. 인간의 무의식을 연구하기 위해서 꿈을 연구한 겁니다. 그 꿈을 연구해 보니까 그 어떤 법칙이 있더라. 꿈이 만들어지는 법칙이 있더라. 그걸 압축과 전이라 한 5가지 규칙을 찾아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심이 이제 압축과 전인데 락강이라는 이 현대 정신분석학자가 유명한 사람이죠. 이 프로이트의 압축과 전이를 이거는 언유와 환유다라고 수사학적으로 다시 재해석을 해요. 그때 또 언유와 환유가 나와요. 자, 야콥슨이 언유와 환유를 중심으로 모든 학문과 문학 예술과 세계관까지 다 설명하려고 하는 것하고 락강이 정신분석적 입장에서 무의식의 구조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하고 관점이 다르지만 어떤 일맥상통하는 게 있어요. 언유와 환유로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자, 지금 이것하고 지금 여러 사람들이 수사학은 수사학대로, 야콥슨은 야콥슨대로, 락강은 락강대로 다 연구를 하고 있는데 나는 거기서 공통분모를 찾아낸 겁니다.
아, 이상하다. 왜 은유와 한유라는 것으로 지금 공통분모가 생기는 것일까? 학문의 지식 체계의 영역은 아예 다른데, 아예 완전히 다른데, 이상하다. 거기서 뭔가 현대 학문의 어떤 흐름이 있지 않느냐. 그것과 이게 연결됩니다. 제라르 주네트가 얘기한 것과도 연결돼요. 수사학도 5분야가 한 분야로 줄어들고, 게다가 그 표현 분야에서 문체 전이가 있었잖아요. 특히 전이가 여러 가지 비유법들인데 그 중에 왜 은유, 환유가 대표가 되느냐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번 한 학기 동안 공부하는 내용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정신분석도 공부하고 수사학도 공부하고 가라타니 고진도 공부하고 발트 베냐민도 공부하고 뭐 멜랑꼬리도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데 중구난방인 것 같은데 그 안에 뭔가 맥락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여러 문학 이외의 여러 학문 분야들이 다 지금 인문학에 이렇게 다양한 학문 분야들이 있는데 그걸 엮어서 하나의 맥락으로 공통분모를 찾아내는 어떤 안목과 관점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통섭 아니겠어요? 융합 아니겠어요? 그게 이제 종합학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현대비평론이라는 이 과목 속에서 내가 해보려고 하는 거고, 그걸 이제 이 교재, 문학과 수사학이라는 책에서 내가 시도를 한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그걸 교재로 이번 한 학기 동안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다양한 엄청나게 중구난방의 이 학문들이 다 이번 한 학기에 막 이것도 공부하고 저것도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데 뭔가가 그 안에서 남들은 다 그런 생각을 못하지만 내 나름대로 그걸 찾아가지고 지금 뭔가 엮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겁니다, 지금. 왜 은유가 줄어드는 수사학에서 중심이 됐느냐. 이게 주네트가 줄어드는 수사학이란 말로 한 것이거든요. 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 비판적으로 얘기합니다. 모든 종류의 문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무엇이? 은유를 중심으로. 그래서 부당한 지위를 부여받고 있다. 너무 그게 비대해진 겁니다. 이것도 저것도 예전에 다른 설명을 하다가 다 모두 은유와 한유로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지금. 자, 여기 나오죠? 야콥슨 나오죠? 그죠? 야콥슨이 소시르의 구조주의 언어학을 문학 이론화하면서 그 유명한 계열체와 통합체, 등가관계와 연속관계, 이걸 가지고 언어의 원리를, 현대 언어학의 원리를 찾아내고 그걸 문학 이론에 접목시키려고 하는 것이 러시아 학자 야콥슨입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 주네트가 좀 더 정확하게 말해야 되는데 대충 말한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줄어드는 수사학이란 말은 부정확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은유와 한유로 이전에 그 많은 개념들이 그 수사학의 많은 분야와 그 개념들이 이렇게 압축됐잖아요. 다 없어지고 이것만 새로 주인이 된 게 아니고 그걸 다 흡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줄어들었다는 말을 하고는 잘 안 맞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표현해야 더 정확할까요? 쪼라든 수사학이에요. 왜? 김치찌개나 전골을 계속 끓이면 어떻게 돼요? 농도가 짙어져서 짜지잖아요. 그렇게 된 겁니다. 짜진 겁니다. 뭐가? 은유와 한유가 짜진 거죠. 다른 것까지 다 흡수해가지고 비대해진 겁니다. 줄어들었다는 표현은, 그죠? 다른 것들이 사라지고 이것만 남았다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이게 농축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제라르 주네트를 만나면 한번 따지려고 합니다. 그 줄어든 수사학이 아니라 쪼라든 수사학이다. 그게 정확하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데 주네트가 살아있나 모르겠습니다. 이미 죽은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자, 한번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수사학과 관련해서 이 세 번째 영역, 문체의 영역이 사실은 굉장히 현대 학문에서 중요한 분야가 되어서 20세기 초에 문체론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고 다시 문체와 전이 같은 이 요소가 아까 얘기했죠? 구조주의 언어학. 구조주의라고 하는 학문 체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반드시 언어학에만 해당되지 않고 일종의
지식 체계의 방법론이기도 하고 철학적 사조이기도 한데 현대 철학의 3대 분야를 실존주의, 구조주의, 마르크스주의 이렇게로 요약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구조주의가 현대 학문과 지식 체계에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구조주의라고 하는 이 철학적 사조가 혹은 지식 체계가 그게 바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소시르의 구조주의 언어학이 가장 기본 토대를 이루죠. 근데 그 구조주의는 소시르의 언어학에만 해당되지 않고 모든 현대 학문에 아까 얘기했지만 막대한 영향을 주는데 그래서 구조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방법론 혹은 지식체계가 20세기 초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우리 인간의 지식체계에 방법론으로 작용을 합니다. 언어학에서는 소시르의 구조주의 언어학 그리고 인류학에서는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 인류학 그리고 마르크스주의에도 구조주의 방법론을 사용하게 됩니다. 누가? 알티세르라는 사람이에요. 마르크스주의자인데 구조주의적으로 마르크스주의를 새롭게 재해석하는 거죠. 현대적으로. 그것도 구조주의, 마르크스주의. 구조주의적 마르크스주의, 알티세르. 락강 같은 사람이 바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구조주의적으로 재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조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 각 학문 영역에 공통분모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도 여러 다양한 학문 분야의 어떤 맥락을 찾아보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할 공부가 많기 때문에 더 설명하기가 어렵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가봅시다. 이 논문은 수사학과 시학의 관련성을 몇 가지 관점에서 검토하여 수사학적 시학, 이때 시학은 앞에서 얘기했지만 문학 일반 이론을 얘기합니다. 시만을 얘기하지 않고 문학 일반 이론입니다. 즉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시학이라는 개념입니다. 수사학과 문학 일반 이론을 합한, 그죠? 접목시킨 그런 이론의 가능성을 한번 타진해 보는 것이 이 논문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여기 나온 야콥슨이라든지 토도로프, 주네트. 자, 아까 야콥슨은 어떤 역할을 했다 그랬어요? 러시아 형식주의라는 하나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구조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문학 이론을 하는 사람들과의 접목을 시킨 사람이 야콥슨인데 여기 나오는 이 토도로프와 주네트, 조금 전에 주네트가 줄어드는 수사학 말한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바로 프랑스 구조주의의 이론가들입니다. 수사학자이기도 하고 문학 이론가이기도 하고 토도로프, 주네트에 이르는 구조주의. 그래서 이 크게 야콥슨까지 다 포함시켜가지고 구조주의 문학 이론. 아까도 얘기했죠. 문학 이론에만 구조주의가 있는 게 아니고 언어학에도 구조주의가 있고 소시르, 인류학에도 구조주의가 있고 레비스토로스, 정신분석학에도 구조주의가 있고 락강, 마르크스주의에도 구조주의가 있고 알티세르. 이 시대를 풍미한 구조주의 시대를 풍미한 이 지식체계와 학문 영역의 다양한 분야에서 구조주의가 큰 흐름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구조주의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운동이 지식체계와 철학적 사조가 생긴 게 바로 뭐예요? 후기 구조주의입니다. 후기 구조주의로 우리는 들레저 갓다리 같은 사람, 푸코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많이 들죠. 현대 철학자들 중에서. 그 후기 구조주의를 이해하려면 구조주의를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왜? 후기 구조주의는 구조주의를 변형시키면서 혹은 재구성하면서 등장한 것이 후기 구조주의거든요.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해하려면 모더니즘을 이해해야 돼요. 왜? 포스트 모더니즘은 포스트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게 두 가지 번역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후기, 앞에 나온 것을 그죠? 후, 다음에 탈, 벗어난다는 뜻의 탈.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을 번역하면 후기 모더니즘 혹은 탈 모더니즘입니다. 그러니까 후기 구조주의는 이 포스트
콘셉추얼리즘을 번역한 게 후기 구조주의예요. 그러니까 포스트를 후기로 번역한 거죠. 탈구조주의로 번역하지 않고 후기 구조주의로 번역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도 탈모더니즘 혹은 후기 모더니즘인데 우리가 뭐 대표적인 포스트 모더니즘 이론가들을 많이 거론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더니즘 이후에 포스트 모더니즘이 대두된 그런 뭡니까? 철학적 흐름과 뭡니까? 동반해서 구조주의에 이어서 후기 구조주의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미 후기 구조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까지도 통과해서 새로운 지금 지식 체계로 혹은 철학적 사유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지금 와중에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과 후기 구조주의조차도 통과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들이,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유행하는 것만 공부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최소한 공부해야 돼요? 구조주의부터 공부하고, 그 다음에 후기 구조주의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지금 유행하고 있는 것도 공부해야 되겠죠. 모더니즘도 공부하고, 포스트 모더니즘 공부하고, 지금 유행하고 있는 공부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할 일이, 공부할 게 태산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걸 지금 구조주의라는 문학 이론에서의 구조주의라고 하는 것도 지금 이 문학과 수사학을 접목시키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니까 이걸 하나 공부하고, 그게 언어학의 영역과 소실어 언어학과 소실어의 구조주의 언어학과 굉장히 접목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이트에서 락강에 이르는 정신분석학. 아까 내가 잠깐 소개했죠. 락강이 프로이트의 이론을, 꿈 이론을, 정신분석 이론을 언유와 한유로 재해석했다 그랬잖아요. 그 이상한 공통점이에요. 그죠? 제라르 주네트가, 구조주의 이론가가 줄어드는 수사학을 설명한 것하고 정신분석학자인 락강이 프로이트의 이론을 언유와 한유로 또 설명하는 것하고 어딘가 이렇게 자기들이 뭐 서로 이렇게 언언한 건 아닐 텐데 어딘가 만나는 지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콥슨도 공부해보고 토드로프도 공부해보고, 그게 이제 구조주의 문학 이론입니다. 구조시학, 줄임말이죠. 구조주의 문학 이론이라는 뜻입니다. 구조시학, 구조주의 문학 이론. 그 다음에 프로이트 락강을 중심으로 또 정신분석학에서 어떻게 이 언유와 한유, 혹은 언유와 한유가 원래 수사학 개념이니까요. 어떻게 수사학적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느냐, 정신분석학을. 혹은 현대 구조주의 문학 이론을 왜 수사학적 개념으로 굳이 설명을 하느냐. 이게 다 어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들레즈와 가타리가 나왔죠. 아까 내가 들레즈 가타리를 예로 들었어요? 후기 구조주의 예를 들었죠. 그럼 바로 들레즈 가타리가 구조주의 이후에 새로운 지식 체계로 등장한 후기 구조주의를 대표하는 그런 철학자입니다. 들레즈와 가타리가. 그러면서 또 하나의 어떤 위상을 갖고 있나 하면 들레즈 가타리는, 자, 이 구조주의를 벗어나는 후기 구조주의의 대표 이론가인 동시에 프로이트 락강의 정신분석학을 한편으로는 수용하면서 그것에 대항해서 정신분석이 아닌 다른 걸 제시하려고 노력한 사람들이에요. 왜? 정신분석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고 막 주장하면서, 그게 바로 뭐예요? 분열 분석입니다. 분열 분석. 들레즈가 가타리라는 사람하고 공동 작업을 해요. 들레즈는 철학자인데 가타리는 의사거든요. 특히 정신과 의사예요. 병원에서 이제 의사로 활동도 하고요. 이 한 사람은 실천가고 한 사람은 이론가인데 철학자니까. 들레즈는 혼자서 철학적 저수를 많이 쓰다가 가타리하고 의기투합해가지고 만나가지고 두 사람이 공저로 같이 책을 씁니다. 그게 몇 건데요. 대표적인 책이 바로 안티 오이디푸스입니다. 안티란 것은 반대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 안티팬들, 그죠? 대중 가수들의 팬이 있는데 안티팬도 있고 그런 것처럼 안티라는 말이 반대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 책 제목이 안티 오이디푸스예요. 오이디푸스 이론에 반대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오이디푸스 이론이 바로 프로이트의 대표적인 이론이잖아요.
그러니까 프로이트와 락강의 이 학문을 정신분석학이라고 한다면 자기들은 정신분석학에 반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티 오이디푸스라는 책을 썼어요. 누가? 들레즈와 가타리가. 우리나라에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읽어봐야 돼요. 쉽지는 않지만 읽어봐야 돼. 그리고 또 어떤 책을 써서 청계의 고원.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레즈와 가타리 같이 썼어요. 그런데 가타리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상당히 급진적인 그런 이제 이론이 됐죠. 들레즈는 원래 형이상학자인데 철학자인데 그렇게 해서 바로 이 들레즈 가타리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번 학기에는 이 들레즈 가타리의 분열 분석까지를 우리 교재에는 그게 이제 수록되어 있지만 수업 시간에 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논정의 수사학인데요. 논정의 수사학. 이걸 신수사학이라는 용어를 붙였습니다. 논정의 수사학. 현대 수사학은 크게 두 분야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 미리 얘기합니다. 이것도. 우리 오늘 어찌 보면 이번 한 학기 동안 할 공부의 뭡니까? 압축판입니다. 축소판이에요. 왜 그렇다 그랬어요? 일부 일장인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시학과 수사학이라는 이 단원이 이 책 전체의 뭐예요? 원론이다. 그죠? 원론이다. 일부가 원론이고 2부가 강론인데, 그래서 뭐 발트 벤야민이라든지 가라타니 고진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 특정한 그 비평가들을 소개하는 것은 2부에 가 있습니다. 그건 강론이니까요. 특정한 비평가들의 특정한 이론들, 개념들, 그것은 2부에 있고 1부는 좀 더 원론적인 것인데, 이 책 전체의 문학과 수사학이라는 제목으로 이 책 전체가 다루고 있는 이 내용이 굉장히 다양하고 방대하지만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일부 1장의 시학과 수사학이 원론 중에서도 가장 뭐예요? 축소판입니다. 모든 게 여기에 다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걸 조금씩, 그죠? 파트별로 더 확대한 것이 다른 논문들이에요. 자, 페렐만이라는 사람이 바로 올브리트 티티카라는 사람하고 공저를 썼는데 이 사람이 대표적인 현대 논정의 수사학자입니다. 그리고 제임스 크루세이트. 살짝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들어봤죠? 뭐예요? 아까 우리가 강의 계획서에서, 지난 시간에 강의 계획서에서 내가 번역했던, 그죠? 이성의 수사학이라는 책을 번역했는데 그 이성의 수사학을 쓴 사람이 바로 제임스 크루사이트입니다. 이 제임스 크루사이트의 이성의 수사학은 어느 위치에 있나 하면 페렐만과 올브리트 티테카가 개척한 이 현대 논정의 수사학의 그 계보를 잇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번역을 했으니까 조금 알겠죠? 자, 다시 돌아가서 현대 수사학은 아까 수사학의 역사적 변화 과정에서 고대 수사학, 중세 수사학, 르네상스 수사학, 근대 수사학 이후에 현대 수사학으로 오면서, 자, 줄어들었다 그랬잖아요? 누가 얘기했다고? 주네트. 기억해야 돼. 조금 전에 공부한 거잖아요. 주네트가 줄어드는 수사학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뭘로 줄어들었다고요? 5분야가 표현이라는 한 분야로 줄어들었어. 그 중에서도 특히 은유, 환유라는 개념이 더 비대해졌어. 짜졌지요? 농축됐어요. 그 과정에서 주류를 이룬 건 뭘까요? 바로 문체의 수사학입니다. 그게 바로 표현 분야가 주류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체의 수사학이 현대 수사학에서 중심을 이루는 겁니다. 이 문체는 몸체자가 아니고 문의체자입니다. 이 문체가 이제 이 표현 분야를 다 대표하는 일종의 대표 명사죠. 그러니까 스타일로서의 문체, 몸체자, 그 다음에 이 문체, 그 다음에 전이, 이걸 다 그냥 묶어서 그냥 문체의 수사학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표현 분야로 줄어든 수사학, 이게 이제 문체의 수사학입니다. 이게 주류를 이루고 있다가 논정의 수사학이라는 분야, 즉 설득하는 수사학, 단순히 표현 분야만 다루는 게 아니고 수사학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종합 학문으로서의, 그죠?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그런 행위까지 포함하는, 언어 행위를 다 포함하는 그런 수사학이 새롭게 대두가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죠. 왜? 원래 수사학이 그랬으니까. 원래 그랬다가 줄어들었던 거잖아요. 원래 전통 수사학,
다섯 분야가 종합된 학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문체의 수사학으로 줄어드는 이 경향에 반대하고 다시 논증의 수사학이라는 분야가, 즉 설득의 수사학이 다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걸 개척한 사람이 이 페렐만입니다. 그래서 페렐만으로부터 그 이후에 등장하게 되는 논증의 수사학을 우리가 신수사학이라는 개념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번 한 학기 동안 수사학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구조주의 공부도 하고, 정신분석학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하면서 공통분모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뭐 생각나서 얘기하면 왜 신수사학이라는 말을 붙였나? 정확한 명칭은 논증의 수사학입니다. 현대 논증의 수사학. 아까도 얘기했죠. 조금 전에 현대 수사학은 크게 두 가지 경향이 있다. 하나는 문체의 수사학과 또 하나는 논증의 수사학이다. 굉장히 내가 지금 압축해서 요약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체의 수사학은 줄어든 수사학이죠. 그죠? 착상, 배열, 표현, 암기, 발표 중에서 표현 분야로만 그냥 줄어든 수사학. 이게 현대에도 계속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왜? 수사학의 큰 흐름이 그렇게 줄어들어 왔습니까?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논증의 수사학이라는 게 새롭게 등장을 해서 이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그 이후에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 이름이 신수사학입니다. 그래서 신수사학이라는 용어를 붙인 것입니다. 페렐만이 쓴 신수사학. 나중에 우리가 각 챕터별로 다시 공부하게 될 텐데 그때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제 2절은 바로 구조주의 시학입니다. 구조주의 문학이론. 자, 원론이니까 큰 틀에서 설명을 합니다. 러시아 형식주의 이래로 일상어와 문학어의 대립이 문학성의 문제를 규정하는 시학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로 되듯, 이 시학이 바로 문학 이론이죠. 문학 일반 이론이란 뜻입니다. 자, 러시아 형식주의가 이 여러 사람들의 그룹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의 그룹인데, 나중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을 묶어서 러시아 형식주의자라고 부르자라고 해서 러시아 형식주의라는 명칭이 생긴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뭔가 하면요, 문학 연구를 하는데 뭘 연구했냐면 조금 원리적인 걸 연구했어요. 즉, 이것이 왜 시고, 이게 왜 소설이고, 이게 왜 희곡이냐? 왜 이 언어는 일반 언어와 다른 문학의 언어인가? 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문학성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한 것이 러시아 형식주의입니다. 문학성. 왜 문학이 되느냐? 왜 이 같은 언어인데 왜 이 언어는 시라고 부르고 왜 이 언어는 소설이라 부르느냐? 즉 문학이라고 부르느냐? 우리가 신문 기사나 일기에 쓴 일기체 글은 같은 글인데 왜 문학이 아니고 이것은 왜 문학이냐? 그게 문학성입니다. 문학의 속성. 그래서 문학이 문학이 되는 이유를 따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한 작업이. 그걸 시는 시대로, 소설은 소설대로. 지금 내가 이제 아주 큰 틀에서 그냥 기본적인 것만 얘기했지, 이들은 진짜 뭡니까? 치밀한 연구들을 해서 문학의 일반 원리를 찾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게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이 한 일이에요. 거기서 바로 야콥슨이라는 수사학자가 문학 연구의 대상을 문학이 아니라 문학성에 있고, 자, 이 문학이라는 것은 하나의 현상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원리를 얘기합니다. 원리를 탐구하는 것이죠. 그죠? 러시아 형식주의, 야콥슨으로 대표됩니다. 주어진 작품을 문학 작품으로 만드는 그 무엇이 뭐냐? 이건 왜 시고 이건 왜 소설이냐? 그 원리를 연구했습니다. 작품 자체, 텍스트를 내재적 체계로 간주하고 형성 원리와 법칙을 규명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원리 규명. 그런데 야콥슨이 제시한 이 시학의 개념을 발전시킨 토도르프, 이게 이제 구조주의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러시아 형식주의가 구조주의로 넘어가서, 토도르프는 이제 프랑스 수사학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학 이론은 해석과 과학 사이에 대칭관계를 깨뜨리는 것이다. 자, 해석은 주관성이 개입되는 것이고요. 과학은 아주 객관적인 학문이죠. 근데 문학이
문학 연구는 뭐라는 거예요? 이 두 개 사이에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대학원에서 지금 이제 문학 연구하려고 다들 대학원 입학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석사 논문도 쓰고 박사 논문도 쓸 때 문학 연구를 할 때 이게 해석이냐 과학이냐? 과학은 사이언스라 그래서 객관적이고 엄밀한 학문이죠. 그래서 우리 국어 국문학과에서 특히 국어학은 사이언스입니다. 이건 엄밀한 객관적인 학문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법칙들과 규칙들을 그죠? 적용하거나 거기서 추출해서 일종의 엄밀한 학문으로서의 과학, 사이언스를 하는 것입니다. 언어학은요. 국어학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언어학은 그런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문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도대체 어떤 속성을 가지느냐? 바로 지금 토드로프가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학 연구는 혹은 문학 이론은 해석도 아니고 과학도 아니고 그 사이에 있다. 그 대칭성을 깨트린다. 텍스트 자체를 그것만으로 끝나는 알매 대상으로 이건 이제 주관적 해석이죠. 추상적인 구조의 발현으로 생각하는 과학입니다. 그래서 시학은 이 두 사이에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구조주의가 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문학 이론은 구조주의만 있는 게 아니죠. 다양한 문학 이론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구조주의가 관심을 갖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일입니다. 토드루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학, 즉 다른 말로 문학 일반 이론은 해석과도 다르고, 그죠? 과학과도 달라서 내적인 접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학에 대한 추상적이면서, 그죠? 일반 이론인데 또한 그 문학 내적인 접근이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 이제 언어는 통상적으로 외형과 내포가 있는데 뭐 이런 얘기는 다 잘 알 겁니다. 바로 랑그. 이게 이제 일반 규칙이죠. 빠롤과 랑그를 설정한 사람이 바로 소시르잖아요. 소시르의 구조주의 언어학에서 가장 기초 개념이 뭐예요? 빠롤과 랑그로 언어를 설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표와 기의로 설명하는 것이고, 그죠? 이런 것들이 소시르로부터 사실은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주의가. 자, 여기 나오네요. 소시르, 기호를, 일단 언어를 기호로 봅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호들 중에 하나인 거죠. 언어는. 언어는 다른 게 아니에요. 기호예요. 기호 체계인데 그 기호 체계는 랑그와 빠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기표와 기의의 결합이에요. 어떤 결합? 자의적 결합이죠. 자의적이란 말은 필연적이지 않다. 즉 인과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어가 뭔가 필연적이고 인과관계가 있다고 전통적으로 생각해 왔는데 소시르의 구조주의 언어학에서 그것이 필연적인 관계가 아니다. 기표와 기의는 자의적인 관계다. 그렇게 사회적으로 인간들끼리 약속을 했기 때문에 호랑이를 호랑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 동물을 강아지라고 처음부터 약속하고 불렀으면 그건 강아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언어학에 있어서도 현대 구조주의 언어학 소시르로 인해서 엄청난 뭐예요? 새로운 현대적 관점으로 전환하게 되고요. 그 구조주의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어학뿐만 아니라 인류학, 정신분석학, 마르크스주의까지 이 현대 20세기 초반의 학문에서 막대한 영향을 주면서 새로운 지식체계로 전개됩니다.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이 시학과 수사학 1부 1장을 공부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